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여러모로 예년과 다른 한가위입니다만 곤유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추석 특집으로 곤유부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추석 연휴 동안 곤유부는 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시교라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1일 화요일 추석날 아침 추석 특집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곤유부. 지금 띵동띵동 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민심 배달 여기요라는 시간입니다. 민심 배달 누가 해주시느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성. 최고의 프로그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정말 추석뿐만 아니라요. 예. 앞으로 추석 이후에도 고정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예. 뭐 네. 다니시는 프로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아닙니다. 계시죠? 아닙니다. 보름달에 제가 염원이 하나 있다면 그거죠. 고고. 고현준 프로그램이 고정되는 거. 고고. 저희 제작진은 좀 전혀 듣고 있질 않네요. 네, 무관심하네요. 참 냉담합니다. 자, 우리 배종찬 소장님하고 사실 추석 연휴는 뭐 정치 관련해서는 민심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럼요. 타이밍이라고 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론조사 중심으로 해서 네.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 텐데 어떤 내용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MBS 조사고요. 네, 전국 지표 조사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2개 조사 기관이 이제 실제 조사는 실시해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전화 면접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체로 이제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와 또 면접은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가 있는데 그렇죠.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가 요즘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나 뭐 사람들이 언뜻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이제 순인데 네, 이게 막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 왜 그런 겁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이게 조사 방법에 영향을 받는 방법. 거죠.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조사냐?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자기 의견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조사 완료가 되니까. 그런데 면접원이 물어볼 때는 고현준 앵커께서 저한테 배 소장님 누구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제 속마음을 선뜻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면접원 조사는 좀 숨겨두는 편이고 ARS 조사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내 의사를 표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결과에 차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샤이 진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샤이 보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면접원 조사할 때는 좀 응답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결과까지도 좀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조사 방식. 네. 그리고 사실은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렇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다들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통 왜 이게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해열제는 단 하나입니다. 고현준 뉴스 브리핑 배 소장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새 일이 많이 없으세요? 애 3명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네. 애 3명까지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네요. 예. 아유, 이 명절날 아침부터 아주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네. 좋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좀 살펴볼 텐데 네. 우선은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죠. 어떤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28%, 윤석열 후보 20%, 홍준표 후보 14%, 이낙연 후보 11%로 네. 나타났습니다. 양강 구도가 그래도 좀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지난주 조사이긴 하지만 3%포인트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두 사람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모두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죠.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예.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그런데 이게
양 후보가 모두 올라갔고 홍준표 후보는 쫓아가고는 있는데 1%포인트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 약간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도리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 조사에서는 1%포인트 내려갔어요. 사퇴까지 했는데. 네. 이 내용 뭐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론조사들 봐도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순위는 뭐 퍼센테이지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순위는 뭐 큰 차이가 없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1위. 근데 이제 또 내년 대선 전망을 살펴봤던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4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네. 퍼센테이지 숫자로 보면 28, 40이면 큰데 네.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클까요?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서 당선 전망을 물어봤거든요. 당선 전망과 네. 차기 대선 주자로 적합한 거에 대한 질문이 또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당선 전망을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40%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보다도 당선 전망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약간 불안하면서 홍준표에 추격을 받고 있다. 내가 홍카콜라예요. 내가 마지막 대선 후보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참 안 비슷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돼. 이게 너무 똑같으면은 사람들이 뭔가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같은데 근데 계속해. 이게 이제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배종찬 소장님이십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40% 당선 전망이 나오는 대세론이죠. 대세론이다. 대세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이낙연 후보가 쫓아가기 힘든 거예요. 뭔가 좀 쫓아가려고 그랬더니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또 모든 관심과 또 초점이 이재명 후보에게 모아지네. 그렇죠. 뉴스의 중심에 서버렸으니까. 예, 이게 흥미로운 게 자꾸만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 네. 그 이슈를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이른바 미국의 유명한 선거 관련해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려면 미국 공화당의 상징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해.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좋아하는 게 누구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봐라, 내가 제일 관심 많지 않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최근에 들은 발음 중에 가장 유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세론이 만들어지면서 당선 전망이 높아지는 거고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고 있는 홍준표 후보도 당선 전망은 12%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무야홍, 민야홍, 뭐 심지어는 국야홍, 네. 또 홍일점, 돌도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TK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 또는 본선에서 이길 사람은 홍준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윤석열 후보까지만큼은 못 미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아, 그 어떤 여론조사 관련된 방송보다 다이내믹하지 않습니까? 다이내믹합니다. 예.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여론조사 내용으로 추석 민심 한번 예측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이 정도면 저 고생이 되는 거죠. 요건 편집해 주세요. 이번엔 진영 좀 따로 떼어서 볼게요. 네.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자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의원직을 사퇴한 후보도 있고요. 후보직을 사퇴한 후보도 있습니다. 특히나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직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결과를 보면 이게 과연 어디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관심사잖아요. 네. 어떻게 나옵니까? 이낙연 후보 쪽으로 뭐 많이 옮겨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본선 경쟁력과 프레임 전쟁이 더 기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 34%, 이낙연 후보 19%, 박용진 후보 4%.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후보만 모아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 가장 앞서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이낙연 후보 쪽으로 정세균 후보의 사퇴 이후에 또 표도 좀 결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재명이 아니야 이낙연이야 이렇게 더 결집을 한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또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호남 경선은 조금 양상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이제 오는 25일, 26일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남은 이낙연 후보가 좀 우세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전북은 2파전 이재명, 이낙연. 근데 중요한 건 광주야.
광주가 운명입니다. 이른바 광주리 현상이거든요. 광주리 현상. 광주의 20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권리당원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처절한 영상 강의 배수진을 전에 나 이낙연인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낙연이냐. 아니면 이낙연과 좀 자제할까요? 홍준표가 같지 않았습니까 방금? 근데 다들 말씀들이 많은 대선 후보를 성대모사 시도를 하는데 다 똑같네. 네. 결국 배종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라디오라서 자막을 못 따라가지고요. 누군지 여러분이 알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남 경선 민주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경선이 될 테고요. 결정 날 것 같아요 여기서. 예. 네. 이낙연 후보는 사실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이 비춰질까? 그러려면 이 추석 연휴 잘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수 진영 얘기 좀 해보죠.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좀 살펴보면 홍준표 후보가 역전을 한번 하고 나서는 계속 1위를 유지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보수 진영 사실은 뭐 국민의힘 후보를 모아놓은 거죠. 안철수 후보 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가장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많이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입니다. 홍준표 후보 29%, 윤석열 후보 24%, 유승민 후보 10%.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홍카콜라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의 선택이냐? 20대, 30대 특히 이제 2대 남, 20대 남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이유도 바로 홍준표, 홍콜라의 약진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조금 흔들흔들하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내가 홍준표예요. 이 현상이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층까지 지지를 끌어내는 현상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사실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수층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최종 후보 결정되는 데는 그 역동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자면 사실은 또 이 추석 연휴 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위 주자들은 1위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2위 주자들은 추격을 하고자 할 텐데 그러면 우리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덕성도 봐야 된다. 또 능력과 자질도 봐야 된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지층들도 누가 이길 사람이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꿈꾸고 있는 보수층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 또 정권 유지를 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이들은 이재명이냐 이낙연이 누가 이기겠느냐. 그리고 윤석열과 홍준표 누가 이기겠느냐. 지금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최우선이다.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지만 이길 후보 쪽에 더 집중하게 되는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야, 우리 배종찬 소장님하고 시간을 함께 하니까 금방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1시간 정도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뒤에 저기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좀 양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저 대선과는 뭐 상관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 일단은 뭐 최근에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그러니까 5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지급 대상이 들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이 얘기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지급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내용이 참 중요하다. 또 타이밍도 중요한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열을 받아서 지난 16일 실시한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가 48.2%로 절반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애매한 탈락자를 구제하되 지금대로 가야 된다. 88%다. 43.7%.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도는 100%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이 되기보다는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도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해 신청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책이 호응을 받으려면 찬성 여론을 60%는 얻어야 돼요. 이거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6대4 정도로 찬성을 많이 끌어내야 그게 플러스가 되지. 그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리송해 애매모호해
유야무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결단 이게 중요합니다.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한 5%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숫자에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60%는 지지를 받아야 네. 의미 있는 어떤 정책이 될 것이고 네.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이 된다. 네. 짧게 한마디만 제가 추석 인사를 드리면 예, 10초 남았습니다. 자, 배 소장이 합류하면 청취율 60% 가자. 모래시계 이후에 60% 있었습니까?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과 함께 추석 특집 민심배달 여기요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젊은 친구, 젊은 친구. 여의도 요즘 겉대. 자,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곤유브. 이번 코너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추석 특집 이름하여 여의도 요즘 것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요즘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여의도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요즘 분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당의 의석수대로 소개를 해드리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준비 잘 돼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왔습니다. 네. 오승재입니다. 권지웅 의원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지역구는 없고 민주당에서 왔습니다. 애당심. 예. 전 도봉구에서 왔습니다. 자, 지역구와 비례의 차이가 아닐까. 아무튼 이렇게 세 분 사실 뭐 요즘 청년 정치에 대한 이슈나 관심들이 워낙에 지대한지라 오늘 추석 특집으로 세 분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일단은 세 분 다 곤유부엔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요. 그 청취자들한테 인사를 한 번씩 해주고 시작을 하죠. 이거는 뭐 진행자 재량으로 정의당부터 드리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인 경우가 많이 없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정의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오승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재섭 위원. 네, 저는 국민의힘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고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다가 경선 준비위, 대선 경선 준비위까지 일하다가 지금은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김재섭입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다 전직이에요. 다 전직입니다. 네. 현직은 도봉구 당협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네, 도봉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지웅 전 대변인도 저는 이제 현직으로 설명하면 저는 지금 비례 후보입니다. 비례 후보 22번을 부여받은 그리고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22번. 네. 네. 그 정도면 어떻게 봅니까? 그 안정권이라고 봅니까? 뭐 이제 2년 안에 아마 들어가기 어려운 번호로 네, 앞에 분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의혹들도 있었지만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대선이 이제 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는 또 어떤 것인가? 이게 뭐 최근에 한 몇 달간은 미디어에서 청년 정치, 뭐 MZ 세대 굉장히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각 정치권에서 정당마다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뭐 컨소시엄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컨퍼런스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들을 봤어요. 세 분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각 정당에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직접 느껴집니까? 김재섭 위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느껴지는데 저는 사실 그 비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청년으로 시작을 해서 네. 당에서 이제 일한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쨌든 대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보다 2살이 많은 분이신데 정치판의 한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핵인싸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네. 30대라는 점 자체가 이미 여의도에 상당히 많은 바람들이 불어서 이걸 청년 정치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권지웅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이제 전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청년위원회가 독자로 이제 쓸 수 있는 예산도 편성되어서 올해부터 집행되고 있고 이런 그래요? 것들이 실질적 변화긴 한데 근데 사실은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만큼 젊은 정치인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떤 회의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회의의 논의 안건을 미리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멤버가 된다던가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은 아예 이름에 청년을 붙였단 말이에요. 네, 저희 자부심인데요. 이제 미디어에서도 청년 정당 중에는 청년 정의당이 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권지웅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참 가슴 아픈 그런 구조 속에서의 어떤 권한의 부족 그리고 예산의 부족 이런 것들은 참 저희도 뼈아프게 느끼고 있죠. 특히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또 자원 배분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 정치에 이제 나이대로 따져가지고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도 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나 청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그 우리 뭐 MZ 세대, 뭐 민지 세대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단어들 중에 이제 공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청년 세대하고 함께 등장한 단어와 또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공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여기 이제 공정하고 함께 또 따라오는 게 LH 사태였었어요. 뭐 소위 말하는 청년 민심이 아주 크게 요동을 쳤던 LH 사태. 그러니까 3월 4일 날 이게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개월 가량이 지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청년들이 분노했던 지점은 무엇이며 또 내가 봤을 때 어떤 소회는 이랬다. 순서를 안 정해줄 테니까 네. 준비되신 분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뭐 이렇게 서로를 배려해? 여당 네. 일단 LH 사태는 그 단순히 이제 LH에서 내부 정보를 사용했다뿐만 아니라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부동산이 일정 정도 이제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그렇지 못했죠.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건 그렇게 되는 배경 사이에서 LH라고 하는 정부 기관의 구성원이 그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너무 화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정이랑 연결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청년들이 공정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네.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게 공정만일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되려 저는 청년들이 공정보다도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훨씬 더 그러니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예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미래로 갈수록 더 잘 살고 싶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미래로 가더라도 안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정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어떤 기회가 공정하고 그리고 시험 절차가 아주 투명하고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불안에 쌓여 있는 그 상태를 좀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짧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재석 의원. 예. 뭐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고 정치인마다 또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꼼수 안 쓰는 걸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결국 이제 20대 30대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크게 실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꼼수를 썼다는 것. 근데 LH도 사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꼼수를 쓴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0대 30대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분노의 불을 더 지폈던 것은 안 그래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이제 집 살 생각도 못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뭐 방 한 칸 못 얻는데 이 생망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꼼수를 사용해서 막대한 또 시세 차익을 얻었다, 네. 집을 샀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큰 상처가 되죠.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 대변인께서는 사실 저는 공정 문제는 결국에 출발선이 불합리해서 이것에 대한 저항이 참고 참다가 터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속성들, 예를 들면 부모의 재력이라거나 어느 출신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요소인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결승전 바로 앞에서 출발선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장 밖에서 출발선이 시작되는 사회. 사실 그 상태에서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안 어둠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도 실제로 들어갔는데 거기 살면서 땅 투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공공임대주택 사실 근처도 못 가봤거든요. 계속 네. 지원을 했는데 공급 물량
검열량도 적고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간 입장에서 당사자로서도 굉장히 분노스러운데 사실 이 순간들을 매번 마주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꿔야 된다는 저항의 어떤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정이란 단어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다들 기대하고 희망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펼쳐진 상황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청년들의 여러 의견들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들을 상대로 한 뭐 좀 이게 더 공정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정책들도 내놓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2030만 공정 따지냐? 상대적으로 뭐 나머지 세대들 뭐 저도 40대입니다만 뭐 50대들 60대들 왜 우리 세대한테 그거 신경 안 써? 2030만 신경 쓰냐? 이거 불공정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 막 워낙 청년 많이 이야기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연령대가 아닌 사람 분들이 좀 답답하거나 아니면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젊은 시민들은 정치적 공론장 혹은 아니면 행정의 자원을 배분하는 공론장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서울시 자료인데 서울시에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한 4,000명 정도 민간 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20, 30대는 다 해봐야 2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율로 국가가 배분하는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져봐도 연령대별로 네.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네. 저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려운 얘기를. 네. 이게 그 전에는 결국에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평등을 어떤 식으로 시정 조정할 것인가일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계급 간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별 간 불평등이라든지 내지는 뭐 지역 간 불평등, 사실 세대를 초월한 문제로서 많이 정치적으로 다뤄졌는데 네. 가장 이제 최근에 들어서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현상이 사실 세대 간 불평등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진 않았고 왜냐하면 20대 30대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나도 뭐 부장도 달고 나도 집도 사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과 희망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불평등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정치권들이 20대 30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비단 뭐 다른 사람들은 방치한 상태에서 왜 20대 30대만 배려를 해주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가 실제로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제 정치권에 다뤄져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이밍이 지금이다. 그렇죠. 네. 미리 했었어야 됐지만 뭐 늦은 감이 또 없잖아 있죠.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뭐 어찌 보면 그 목소리의 힘을 더 얻는 것도 방법이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 오승재 대변인께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습니까? 저는 너무 공감하고요 김재석 비대위원님 말씀에. 그 네. 국민의힘의 의견에 정의당이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매우 요새 공감합니다. 싱크가 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국민의힘이랑 생각보다. 나름 케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다르고 있다. 이런 진단에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근데 청년 정책이 사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에게 단순히 돈 몇 푼 지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참여와 어떤 권리 보장을 통해서 제대로 청년이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 불평등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에서야 빛을 발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딱 그 지금이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 모두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사실 좀 더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동안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사회적 그 환경 속에서 약간 좀 배척돼 있었다라는 평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안하고 이제 공정하고 좀 붙여서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고요.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IT 기업들. 특히 카카오는 그 중심에 서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독과점 얘기라든지 갑질 얘기라든지 카카오가 그 중심에 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생자금까지 내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세 분은 이 카카오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부터는 좀 얘기를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나 저 의견 동의 못한다 그러면 좀 끼어드세요. 너무 정돈돼 있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네요. 그럼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정부가 내지는 국회가 기업
판택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최대한 이제 규제, 지금까지 너무 산재해 있는 규제를 좀 적극적으로 혁파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그것이 옳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 게요. 규제를 혁신하는 문제와 독과점을 방지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말하면 제일 이제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스타트업들, 신사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은 협상력이나 자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를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규제 혁신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도 재산이 더 많은 그러니까 사실 재벌로서의 큰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 분야들을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스타트업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규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한테는 조금 더 다른 기준들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미국 사례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굉장히 그 국가도 이 보수적으로 네. 최대한 수동적으로 이제 하는 입장이지만 독과점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내리거든요. 독점 같은 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아마존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국가의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제 플랫폼으로 우리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하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독과점에 대한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만들지 않으면 사실 이 정도의 흐름들을 바꿔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적절한 규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 뭐 이 당론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국민의힘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네, 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런 대기업들, 뭐 재벌들, 뭐 독과점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 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두 분은 다른 의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나치다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저는 지나칠 정도로 해야 한다. 더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신재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혁신의 탈을 쓰고 사실상 기존 재벌보다 더한 행태로 이제 기업 악행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네이버공화국, 카카오공화국 이렇게 돼가고 있다. 네네. 이제 이 정도 한탄이 사실 자영업자들에게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들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건 중소상공인도 하나하나에 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생존의 영역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어떤 경제 주체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상생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뭐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은 대기업이 지금 방임 상태에 사실상 놓여 있다. 그래서 탈법들이 계속 용인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다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스타트업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맥락이에요. 네. 다른 맥락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그 규제를 어떻게 넘어서냐는 사실 기업의 규모랑 기업이 가진 자본력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대기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웬만하면 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까지도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한다 혹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좋습니다. 권지웅 전 대변인은 할 말 없습니까? 저는 대체로 앞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에 동의하고 네, 근데 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 농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룰을 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독점하게 되면 사실상 그 영역의 룰을 정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 어떤 인간을 해치는 룰도 정할 수 있어요. 사실 쿠팡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갔던 것도 저는 그 룰을 그 플랫폼 기업이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대가 변했죠. 쿠팡의 갑질 피해 사례로 신고했던 기업이 LG생활건강이었단 말이에요. 네. LG는 대기업인데 쿠팡에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분쟁까지 생기는 지금 이 시대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원칙이나 또 이런 것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건 뭐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야기할 게 진짜 많은데 저희 작가가 적어준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 훅훅 뛰어넘어서 이번에는 DP 얘기 해보죠. DP.
넷플릭스에서 지금 공개되고 나서 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탈 체포조, 그러니까 뭐 헌병들 중에 탈영병들 잡는 이 병사들 부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DP 내에서 다뤄졌던 군내 가혹행위라든지 군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인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은 분들이 놀랐고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되니까 정치권에서 쓱 숟가락을 얹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DP 세 분 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김재수 위원은 못 보셨고. 네, 아직 못 봤습니다. 보신 분이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DP 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저는 쇼를 하려면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숟가락 얹을 때가 아니라 밥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다 대고 숟가락이냐? 네. 밥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삶을 다시 바꾸고 지킬 수 있다면 뭐 물구나무 아니라 뭐 서커스라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알맹이를 보면 실제로 국회가 무엇 하고 있는가 이걸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인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권 보호관, 이제 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두자. 그리고 군 성폭력 문제 계속 불거지니까 군 검찰 믿을 수 없다. 특검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하자.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고 실제로 그 양당에서도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안 처리나 어떤 논의의 진척은 전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국민들께서 저것들이 또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한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숟가락 얹지 말고 제발 밥할 때다. 밥을 하시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뭐가 이슈가 되면 정치권에서 다들 한 자리씩 걸치잖아요. BTS가 한참 이슈일 땐 다 BTS에 한 자리씩 걸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래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DP는 결과적으로 이제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책, 해결책을 요구하는 그렇죠. 목소리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숟가락이든 뭐든 얻는 것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이렇게 중심에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장성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 DP를 이야기했냐면 이게 아주 일부의 이야기가 전체 문제인 것처럼 다뤄져서 군 기강이 해이해질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아주 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김일병 사건이 있고 2014년도에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있고 나서 군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2017년에 입대를 했어요. 좀 늦게 갔는데 그 해에도 군 병원에서 사람이 뛰어내려서 또 죽었습니다. 가혹행위로.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인데 근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드러나는 이유가 아까 그런 거 군기강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리고 지휘관이 다칠까 싶어서 덮는 이 장면은 DP에도 나오는 장면이죠. 나오죠. 네. 근데 그걸 똑같이 심지어 이제 국방위 소속 의원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나 봐요. 우리 김재섭 위원은 하실 말은 없으세요? 저는 뭐 이걸 기화로 해서 군대 내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좀 개선이 되면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그 제도 개선 얘기 나오면서 네. 이게 자연스럽게 모병제, 징병제 이거 지금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모병제 찬반은 사실은 또 이제 대선 주자들 간에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얘기하면 조금 세 분이 좀 싸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50만 이 군력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기존된 일관된 그리고 이 방침이었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 지형은 우리가 이제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이 보병이라는 것이 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뭐 증명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한반도 지형 같은 경우에 특히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병이 반드시 필요한 지형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른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뭘로 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보병이 있어야 되는 지형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데는 이제 사실은 농기계도 힘들어요. 거기는. 그렇죠. 네. 사람이 손농사 지어야 되는 곳이라. 우리가 아직까지 그 휴전 국가임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모든 정부 기조가 이제 50만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을 일관되게 목표로 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모병제는 굉장히 이른 시기다. 보병이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병제 찬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전제로 50만 그러니까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병력이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의당 측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일단 병력 감축이 국방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병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형 모병제라는 어쨌거나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로드맵을 짜서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론입니다. 예.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향성. 이제 뭐 아까 군인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시민을 군인으로 강제로 데려다가 불합리한 처우는 물론이고 사실 제대로 된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개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평화군축 기조를 우리 군이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엄중한 뭐 군사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군 차원의 노력이나 고민들이 과연 이 모병제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미흡하다. 그래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저는 다들 이제 모병제 하면 좋죠. 좋은데 월급 많이 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문제가 그거거든요.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병제 돈 안 주고 모병제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인구 감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모병제로서 전환한다는 논의 자체는 우리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모병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소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 이상을 지급해야 될 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병제로 필요한 인원들을 했을 때 사실 그 예산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전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모병제라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이게 바로 네,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이 네. 아니고 특히 말했듯이 군력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병이 대체되지 않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기계가 들어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병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자,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방이 붙었어요. 지금 돈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좀 같이 껴들어도 될까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 2017년만 해도 병장 20만 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60만 원까지 왔어요.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뭐 이런 얘기 좀 봤던 그렇습니다만 저 6,400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로 국가 재정이 아주 어려워졌거나 뭐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모병제 논의랑 군인권 논의는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뭐 사실 약간의 뭐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군 인권 얘기와 모병제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은 없어요, 사실은. 예, 이거는 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안보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정당들 간에 분명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짧게 나눠봤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또 찬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젠더 이슈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여가부 폐지 얘기를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서 공론회장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가부가 이제 젠더 갈등을 좀 조장한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의당이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성가족부를 없이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부가 그 중앙 부처로서도 사실 예산과 권한이나 지위나 어떤 통솔 권한들,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여성가족부마저 없애고 어떤 그 유령기구를 만들어서 사실 이거를 명목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지 그 자체가 어떤 다른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이렇다고 좀 프레임을 짜는 건 저희는 좀 동의할 수 없죠. 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은 네. 어떻게 뭐 당론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당론까지는 아닌데 대체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당내에서.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자의 부처를 신설하는 게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 전체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력을 높이는 조치를 하는 게 좋은가 이건 여전히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이야기되기 이전에 그냥 갑자기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더 꼬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었다. 네. 중간에 훅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되려 이제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가부가 아니라
어떤 광의의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 무언가를 두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 여가부 자체가 어떤 무언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서 이 좀 저희가 약간 의심된다 이런 상황이. 저희가 의심된다는데 저도 저희가 의심됩니다. 김재석 의원은 저는 저희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조장된 갈등에 대해서 방치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박원순 시장의 성비위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가 어떤 입장을 표했고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했었냐. 굉장히 침묵했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여가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바로 여가부 폐지 논란으로 가는 것은 사실 몇 스텝 더 간 내용이긴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여가부가 과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만들기 위해 얼만큼 유효한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 아니고도 저는 좋은 법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네. 정말 정부 조직상에 정말 이 중요한 자리에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전 유승민 대표랑 되게 입장이 좀 비슷한데 적어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내에서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할당을 받아서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자체의 존립 목적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가부에 대한 비판, 네. 이 목소리들은 일정 수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또 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의견들이 분명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여기서 결론 못 내리겠습니다. 어설프게 결론 내렸다가는 무진장 혼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정치권에서 어떤 특정 세력이 주도해서 뭔가 결론 내리면 항상 부작용 생기거든요. 사회적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다. 이런 내용을 함께 봤고요.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만 대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요즘 것들이라고 이제 젊은 이야기를 하고자 저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대선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30 이 세대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저요 뭐 그 기성 정치인들이 못하는 얘기 해야죠. 어려운 얘기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기성의 정치인들이 눈치 많이 봤던 문제들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후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대 간 불평등 그리고 이제 미래 우리가 과연 넷만큼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노후는 안전한가 이런 불안 의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제도개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용감하게 낼 수 있는 후보들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안 해소를 위한 어떤 제도개혁의 목소리. 그렇죠. 특히 뭐 노동, 연금 이런 것들이요. 좋습니다. 김재석 위원의 발언이었고. 전 뭐 조금 더 이어서 사실은 미래의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5년짜리 게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빼놓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 있다. 네네. 게다가 그게 이제 이 시점을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 그 평균 40만 명씩 증가했던 국가였다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끝으로 자세에 있어서 좀 내로남불식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우리 오승재 대변인께서는 저는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고 가자 이렇게 이제 거대 양당 정치인들 계신데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할 게 아니라 입장을 명확히 정하셔서 사회적 공론장으로 나오셔서 그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 조건은 민주사회에서 모든 어떠한 논의든 어떠한 정책이든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책임을 잘 져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신발언 감사합니다.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금지돼야 된다는 거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차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실 아무도 명쾌하게 대답을 논쟁을 못해주기 회피하지 때문에 않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의 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그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또 그걸 지켜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옷을 젊게 입는다든지 뭐 헤어나 메이크업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 정치인들이 좀 많이 해왔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효과 있습니까? 젊은 세대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할 것 같은데요. 네. 대선 주자들이나 그 캠프에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유튜브에 가서 신조어라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또 시스템 앞으로 있을 어떤 어젠다에 대한 철학 제시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게는 더 강하게 와 닿는다라는 말씀 오늘 정리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함께 하셨는데 특히 우리 오승재 대변인은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시라고요? 네, 많이 긴장했는데 두 분이 잘 해주셔서 잘 따라간 것 두 같습니다. 분이 뭘 잘해줬습니까? 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저 야, 비판을 쉽지 않네요. 했습니다. 원래 잘하시는 쉽지 걸로. 않네요. 정치인이네요. 배려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어때요? 김재수 의원은 그 곤유부 첫 출연이셨는데요. 아,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건조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좋네요. 이 세 분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다른 데 한번 씁시다. 네, 우리 제작진하고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곤유부 추석 특집으로 여의도 요즘 것들이라는 타이틀로 함께해봤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던 곤유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